사과나무 아래서 너를 기다려 별빛에 젖은 잎사귀들 속삭이고 너의 목소리처럼 바람은 부드러워 은혼식 날 가시덤불 사이 벽에 기대 앉아있던 애셔스트의 기억은 이러했다. 바로 점심을 차려놓은 이 자리에서 그가 매건을 처음 보았을 때 그녀는 하늘을 배경으로 실루엣을 드러내고 서 있었을 것이다. 참으로 기묘한 우연이구나. 그에게서 농장과 과수원 그리고 집시 괴물의 초원을 다시 내려가 보고 싶은 갈망이 일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림을 그리는 스텔라는 아마 1시간 정도는 더 걸릴 테니까 애셔스트는 기억나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모든 것이 조금씩 생생히 기억나기 시작했다. 소나무들이 우뚝 솟아있는 작은 군락, 그 뒤로 가파르게 솟은 풀밭 언덕까지. 그는 농장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낮은 돌집, 주목나무 현관, 꽃피는 산딸나무 한 점도 변하지 않았다. 그대로였다. 그날 밤 그가 열쇠를 받으려 그녀에게 손을 뻗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과수원 문에 기대어 섰다. 문은 그때와 달리 회색 뼈대만 남은 상태였다. 정말로 26해가 흘렀을까? 아니면 꿈에서 깨어나 매건이 큰 사과나무 아래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일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회색 수염을 만지며 현실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덤불과 쐐기풀 사이로 길을 따라 내려가자 마침내 작은 개울이 있는 그 옛날 사과나무 앞에 다다랐다. 변함없다. 회녹색 이끼가 조금 더 자랐고 죽은 가지 한두 개가 더 있을 뿐 나머지는 마치 어젯밤 매건이 도망친 뒤 그가 그 이끼 낀 나무 줄기를 껴안고 나무 향기를 들이마셨던 바로 그 순간처럼 느껴졌다. 머리 위에서는 햇빛에 반짝이는 꽃들이 숨 쉬고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그 이른 봄 벌써 몇 개의 새싹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까마귀들이 노래를 지르고 뻐꾸기가 울고 햇살은 밝고 따뜻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똑같았다. 졸졸 흐르는 개울, 송어들이 놀던 그가 매일 아침 누워 옆구리와 가슴에 물을 끼얹던 좁은 웅덩이, 그리고 저 야생 초원 저편에 있는 너도밤나무 무리와 집시 괴물이 앉는다고 전해지는 바위. 잃어버린 청춘에 대한 아픔, 갈망, 낭비된 사랑과 달콤함에 대한 감각이 애셔스트의 목을 조였다. 분명 이토록 야생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이 땅 위에서는 이 땅과 하늘이 그랬듯이 사람이 황홀함을 가슴에 품어야 마땅했다. 그런데도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개울가까지 걸어가 작은 웅덩이를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청춘과 봄이여. 그 모든 것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러자 갑자기 이 추억이 사람과의 만남으로 깨질까 두려워져 그는 길로 되돌아와 생각에 잠긴 채 교차로까지 발걸음을 되돌렸다. 차 옆에서 회색 수염의 노인이 지팡이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는 마치 무리를 저지른 듯 모자를 만지며 절뚝거리며 길을 따라 내려갈 준비를 했다. 애셔스트가 좁은 푸른 언덕을 가리켰다. 실례합니다만 이게 뭔지 아십니까? 노인은 걸음을 멈추고는 얼굴에 이런 생각이 스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무덤이지요. 그가 말했다. 그런데 왜 여기 길 옆에 있죠? 노인은 미소 지었다. 그건 말하자면 사연이 있답니다. 내가 처음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 무덤에 대해 묻는 사람이 많지요. 이 근처에선 처녀의 무덤이라 부른답니다. 이 길은 예전에는 사람들이 걸어서 다니는 길이었지요. 교차로를 지나가다가 꽃을 놓아주기도 해서 이 무덤엔 항상 꽃이 놓여 있었지요. 그래서 아마 덜 쓸쓸했을 것 같아요. 요즘엔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옛날 같진 않아.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아, 그렇군요. 애셔스트가 말했다. 십자로 매장이라니. 그런 관습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지 몰랐네요. 무덤 아래 묻힌 참 불쌍한 처녀였어요. 내가 지나갈 때마다 여기에 꽃을 놓아두지요. 예쁘고 착한 처녀였는데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뒤 교회 근처에도 묻어주지 않았고 그녀가 묻히고 싶어 했던 사과나무 아래에도 묻어주지 않았어요. 노인은 말을 멈추고 푸른 종꽃 옆잔디 위에 털이 덥수룩하고 꼬인 손을 평평하게 내려놓았다.
애셔스트가 약간 놀라는 듯 했지만 노인은 말을 이었다. 다시 생각해보면 사랑 이야기였던 것 같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전혀 마음속엔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내 생각엔 그렇단 말이지요. 그는 잔디를 따라 손을 훑었다. 나는 그 아가씨를 참 좋아했어요.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녀는 사랑이 너무 많았지요. 그게 문제였다고 난 생각해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수염에 가려 입술이 떨리고 있던 애셔스트가 다시 중얼거렸다. 그래요? 그때가 어느 봄날이었지요. 아마 지금쯤이었거나 아니면 조금 뒤였을지도. 사과꽃이 활짝 피던 때였으니까요. 우리 농장의 다리를 다친 젊은 대학생 한 명이 머물고 있었지요. 조금 철이 없는 듯 했지만 참 좋은 녀석이었지요. 나는 그를 꽤 좋아했고 둘 사이에 특별한 건 없었지만 내 생각엔 그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았지요. 노인은 입에 물고 있던 파이프를 빼내 침을 뱉으며 말을 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남자가 갑자기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의 배낭과 책 같은 거 그대로 두고 떠나더니 돌아오지 않았어요. 난 그게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 왜 그가 자기 물건을 찾으러 오지도 않았는지. 이름이 애시스였나 애셔스트였나 그런 이름이었어요. 노인은 입이 마르는지 입술을 핥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멍하니 허공을 쳐다보는 듯했고 전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내 평생 그렇게 변해버린 인간은 본 적이 없어요. 절대. 농장에 또 다른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름이 조 비더포드였지요. 그도 그녀에게 꽤 반했었어요. 아마도 자신의 관심으로 그녀를 괴롭혔을 거야. 그녀는 점점 정신이 나간 듯해졌어요. 내가 송아지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면 가끔 저녁에 그녀를 보곤 했는데 그녀는 과수원 큰 사과나무 아래에 서서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나는 생각했지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정말 불쌍해 보여서요. 노인은 파이프를 다시 물고 생각에 잠긴 듯 빨아들였다. 어느 날 내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지요. 아, 맞아. 이제 생각났어요. 그녀 이름은 메건 데이비드. 그녀의 이모인 나라콤 부인처럼 웨일즈 출신이었지요. 뭔가 걱정하는 모양이군. 내가 몇 번이고 물었지만 그녀는 아니야. 짐, 난 걱정 안 해 라고 하더군요. 아니야, 분명히 무슨 걱정을 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면 아니야 하면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울고 있잖아. 왜 그러는지 얘기 좀 해봐 라고 물어봤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손을 가슴에 얹으며 말했어요. 그냥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곧 나아질 거예요. 하더니 부탁이 있는데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짐, 이 사과나무 아래에 묻어주세요 하길래 내가 웃었어.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겠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녀는 아니, 바보 같은 소리 아니야라고만 말했어요. 글쎄, 난 사춘기 여자애들이 어떤지 알잖아. 가끔 엉뚱한 소리 하는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해 더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틀 뒤 저녁 6시쯤 송아지들을 데리고 올라오던 중 그 큰 사과나무 근처 개울물 속에 뭔가 검은 게 누워있는 걸 봤어요. 내가 속으로 생각했지요. 저기 돼지가 물에 빠져 죽었나?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 세상에 그녀였어요. 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밝으면서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건 그 매건이었어요. 바위가 막아 만든 작은 좁은 웅덩이에서 말이지요. 내가 젊은 남자가 한두 번 목욕하는 걸 본 바로 그곳이에요. 그녀는 얼굴을 물속에 파묻은 채 누워 있었어요. 내가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봤을 때 그 얼굴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웠어요. 아기처럼 고요했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의사가 그녀를 보고는 말했지요. 그 작은 물 속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그녀가 황홀경에 빠져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그래서 죽은 그녀의 얼굴을 다시 보니야. 그녀의 얼굴을 보니 정말 그랬던 것 같아.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났어요. 그때는 6월이었는데 그녀는 어딘가에 남아있던 작은 사과꽃을 찾아 머리카락에 꽂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녀가 황홀경에 빠져서 그렇게 기쁘게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물은 고작 한 피트 반밖에 안 됐는데 그런 곳에서 죽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지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난 그 개울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도 그게 전설처럼 나타나는 괴물의 저주가 아니라고 설득할 순 없겠지요. 그녀가 사과나무 아래 묻히길 원한다고 나한테 한 말을 나중에 목사님한테 말했지만 그게 마치 그녀가 일부러 자살을 하려고 마음먹은 것처럼 보였었나 봐요. 자살자의 소원대로 해주기 싫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여기 길가에 묻었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은 아주 까다로운 분이셨거든. 노인은 다시 잔디 위를 손으로 쓸어내렸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가 천천히 덧붙였다. 사랑 때문에 아가씨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그녀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었지. 아마도 그 마음이 부서졌을 거야. 하지만 우린 아무것도 몰랐어. 그는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동의를 구하듯 고개를 들었지만 애셔스트는 그가 없는 듯 그를 지나쳐 걸어갔다. 언덕 꼭대기 그가 점심을 펴놓았던 곳 너머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의 덕행이 이렇게 보상받은 것이며 사랑의 여신 키프리아스가 복수를 한 것이다. 그리고 눈물이 흐려진 그의 눈앞에 메건의 얼굴이 어두운 젖은 머리카락에 사과꽃까지 한 송이를 꽂은 모습이 떠올랐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는 생각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러나 답할 수 없었다. 열정의 시절에 만난 꽃과 노래로 가득한 봄처럼 그의 마음속과 메건의 마음속에도 피어난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한순간의 동정심이었을까? 그렇다면 그리스인의 말이 옳았던 거야. 히폴리투스의 그 말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실이라는 게. 사랑의 마음은 미쳤으니 그의 날개는 황금빛으로 반짝이네. 그가 날아오를 때면 그 마법에 모두 굴복하리라. 산과 파도와 시내에 야생적이고 젊은 모든 생명, 땅에서 솟아난 모든 것, 붉은 햇살 속에서 숨쉬는 모든 것. 그렇다. 인류까지도 모든 것 위에 왕자가 있나니 키프리아누스여, 키프리아누스여, 오직 내 것이라. 애셔스트는 걸으면서 생각했다. 그리스인들이 옳았어. 메건, 불쌍한 작은 메건, 언덕 너머로 보이는 오래된 사과나무 아래서 나를 기다리며 허공을 바라보다 아름다움이 새겨진 채로 죽다니. 그때 아내 스텔라의 애셔스트를 찾는 목소리가 들렸다. 애셔스트가 다가가 아내 스텔라의 스케치를 집어들고 뒤를 돌아보며 지나온 곳을 말없이 응시했다. 정경은 괜찮아요? 프랭크? 그래, 하지만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왜 얼굴이 그래요? 애셔스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족한 것 있지. 있고 말고. 사과나무, 노래, 그리고 황금빛. 애셔스트는 돌아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스텔라를 껴안았다. 그리고 엄숙하게 그는 입술을 그녀의 이마에 대었다. 그날은 그들의 은혼식 날이었다. 갔니